자, 이제 개설적으로 역도학에 대해서 그 형성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언급하고 사도낙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책을 보면 글자도 있고 글자 앞에 그림도 있고 도상도 있고 한 책을 현대적으로 보죠. 그런데 중국 고대에서 도상과 글자가 하나의 책의 한 면에 동시에 실리는 역사적 계기는 한나라 시대 때입니다. 그 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문자와 도상의 결합이 나타나는 것은 주역입니다. 역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한나라 시대 때 역학과 관련된 책들 안에 도상이 결합하면서 유행을 합니다. 이것이 유행하는데 이러한 것을 역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역도라는 것이 한나라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기, 배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위서입니다. 참위서. 참위서의 등장인데 참과 위는 다르죠. 참이라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국가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참언이 유행했어요. 뭐 이런 말 들어봤나요? 조선시대에 영종조 지나고 나서 삼정분란이 일어나니까 그 다산정약용이 쓴 거 있잖아요. 동쪽에서 참언이 나오면 서쪽에서 화답하고 전국으로 그 참언이 퍼져나갔다. 그럼 참이라는 것은 국가가 망하거나 국가가 위기 상황이나 이럴 때 그러한 상황들을 예언하는 형태의 글이나 그림이나 이것을 참언 그래요. 근데 이것이 도참 그러면 문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림까지 결합되어 있기도 하죠. 도참, 그러니까 도참사상, 그죠? 도참사상. 이게 도참사상이 이렇게 나오는 말이죠. 그러면 도참 또는 참서라고 얘기하면 이것들을 누가 만들고 누가 퍼뜨렸는가? 중국에서는 이 참서와 미서를 만든 사람은 방사화된 유자들이라고 말해요. 방사화됐다라는 말은 그가 거의 도사처럼 되었는데 그는 유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방사화된 유자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책이 상서, 홍범편이라고 그러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중국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상성홍범편은 유자의 것이 아니라 유가의 것이 아니라 방사된 유자들이 만들어낸 책이다. 그러면 참은 되고 위는 경전, 유가의 경전이 있는데 경전에 짝이 되는 게 위잖아요. 경위, 이런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러면 이제 유가의 경전이 있어요. 그 육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육경이 있는데 이 육경에 대해서 방사된 유자들이 위서를 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서도 방사된 유자들이 만들어내요. 이 육경에 짝이 되면서 위서를 만들어서 예기위, 춘추위 뭐 이렇게 쭉 만들면서 이 책들 안에 음양제이나 길중의 내용들을 결합해서 쓴 것이 위서이죠. 그래서 위서입니다. 그러면 참위서 안에 도들이 결합되어 있었다라고 중국 역학사에서는 써요. 그런데 이제
이 참이서, 위서나 참서들이 수나라 때 왕조에 의해서 폐기돼요. 검서가 되고 당나라 때 한 번 더 완벽하게 금지되고 폐기됩니다. 그래서 남아있지 않아요. 몇몇 남아있죠. 그래서 뭐 건곤여기 같은 경우 남아있죠. 그래서 중국 철학사, 중국 역학사 안에서 이 도서, 역도학이라는 것의 원류를 찾으면 배경적으로 방사화된 유자들이 참이서를 만들면서 역학과 관련해서 도상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 이유는 한나라 시대 때 천인감흥설입니다. 천인감흥설, 한나라 때 천인감흥설 때문에 하늘이 어쨌든 그 왕의 정치에 따라서 부서, 상서를 준다는 얘기죠. 상서. 부서를 내리는데 경고도 내리죠. 부서를 내리는데 이 부서의 형식들이 도상 형식이나 문자 형식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로 내린다라는 사유가 두 번째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들 때문에 역학의 그림들을 도입하는 일들이 한나라 때 시작되고 이것이 역학의 도상이 결합되니까 다른 경전도 다 따라서 도상이 결합되겠죠. 결합되어서 한나라 시기에 도참서 안에 도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 도상들이 무엇이었을까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수당 시기에 도참서들이 모두 폐기되고 금지된 상황 안에서 이 책들이 전부 다 폐기되고 몇몇 책만 남아있는데 그 그림들은 그래서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몇몇을 추측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 한나라 시대 때 기술서나 천문서의 도상들, 그러니까 기술서와 천문서의 그림 도상들이 남아있는데 이 도상들의 수준을 보면 이 참이서에 들어있는 그림들의 수준을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도상들을 추측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사실적인 그림이다. 한나라 도상, 다른 기술서의 도상. 따라서 이 참이서의 도상 역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런 도상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신이라는 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이신이라는 사람은 한나라 시대 때 도교 이론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저보다 한 10살 좀 많아요. 이신이라는 사람이 한 번. 이신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한나라 시대 때 참이서의 도서들, 역과 관련된 도서들은 형이사학적인 내용이 없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의 그림일 것이다. 따라서 하출도 낙출서라는 말, 하출도 낙출서라는 문장을 그렸다면 그들은 용을 그렸거나 용말을 그렸거나 진짜로 거북이를 그렸을 것이다. 그것에 형이사학적이나 철학적인 해석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북송이 되면 구체적인 사물이나 구체적인 어떤 형상들을 그리지 않고 점들, 또
또는 추상화된 도형들을 그리면서 그것들을 역과 결합시켜서 해석하느냐. 그래서 송배 역도상 송배 역도상은 점들이죠. 점, 흑백점, 까만 점이거나 빈 점, 또는 무거우거나 태극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야. 뭐라고 했지? 아니 동그라미인데? 원불교 사람 이거 우리 원상인데? 이렇게 말할 거라.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송대의 역도상들은 추상화되어 있거나 철학적 개념을 말하거나 형이사학적 원리를 말하거나 그럼 다시 왜 이들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한나라에서 그때 상수학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괴상과 효상 중심이고 괴상과 효상으로 기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그리거나 동서남북이나 8개를 가지고 남서쪽, 북서쪽 등등을 그리거나 60개로 1년 365일의 기를 표현하거나 그랬을 텐데 왜 송견이 이렇게 됐을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얘네들은 동그라미 흑백점을 그리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수예요, 수. 수로 숫자를 못 쓰겠네. 못 쓰면 약자 쓰면 되지. 그쵸? 그래서 한나라 시대 때는 상에 대한 한나라는 상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한이면 송은 수의 중심의 사유를 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때 갑자기 수가 중심이 되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게 역을 이해하는 방법. 한나라 시대 때는 기는 어떤 형태가 없죠. 기가 연결되거나 모이면 상이 되죠. 상. 어떤 형태가 생겼잖아요. 형태가 생기면 수가 되죠. 그러니까 형태가 되면 물이 되고 물이 되면 수의 사유로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를 혼원지기 그러잖아요. 혼원지기가 있고 이 혼원지기가 태역으로 되었다가 태역이 태시, 태초 태시 되었다가 태직이 되었다가 태극이 되었다가 태극이 되면 천지가 생기고 이 천지로부터 기들이 이렇게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를 보면 이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지로부터 물상이 생기면 상이 구체화되면 물이 있으면 물질을 갖는 것. 특정한 형태의 물질은 수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책상은, 이 교탁은 높이가 1m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48, 56.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죠. 구체적인 물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가요. 이게 한 대 역학의 사유입니다. 근데 성배 역학의 사유는 이게 싹 사라지죠. 싹 사라지고 여기다가 리를 하나 집어넣죠. 리기상수. 그래서 이제 리를 무극이 태극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정의천의 역학의 논리죠. 정의천의 논리고, 주령계의 논리는 리가 있고 리가 기화합니다. 기로 바뀝니다. 기화된 것이 형태로 바뀌지요. 형화된 것이 종자생. 이렇게 한다라고 말이죠. 이거는 주령계의 논리고, 이건 정의천의 논리죠. 이들 안에서 이제 이 수가 구체적으로 상이 아닌 수가 선택이 되는데, 수가 선택되는 것을 지금 이기상수로 갈 때 수를 왜 선택할까요? 리를 한번 생각해요. 리라는 것은 형이사학적인 어떤 것이잖아요. 형이사학적인 어떤 것들을 파악하거나 포착하는 게 상으로는 포착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뭘로 포착해야 돼요? 그래서 태극은 1이야. 태극은 1입니다. 1은 수직음야. 이런 표현들을 한번 봅시다. 태극을 표현해야 되는데 형이사학적인 거라서 어떤 형상으로는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1. 그렇겠죠. 1을 동국에 말하면 태극이 됐죠. 그래서 이건 1인데 수의 지극함, 수의 표준이야 또는 수의 근음이야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수를 선택해요. 그래서 수를 선택하면, 상이 아닌 수를 선택하면 리를 말할 수 있는 개연성 또는 가능성이 열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에 대한 자유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원상을 무극이면서 태극이라고 말했어요. 무극이면서 태극은 숫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0이나 1이겠죠. 0 아니면 1이겠죠. 그런데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0이라는 게 침무한 숫자니까. 만약 이거를 0이라고 표현하면 0이겠지. 없는 거겠지. 있는 거라고 표현하면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1이에요. 1. 음정양고 2겠죠? 그렇잖아요. 이건 5행이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떡 그려놓고 이걸 태극이에요 또는 무극이에요 또는 중화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화예요 이렇게 말해요. 가고 다시 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중화 그리려면 이 중화는 태극이면서 무극인 것이 중화가 되려면 어떻게 중화가 되죠?
내가 모든 것은 다 포용하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용. 아이씨 그거는 로스 의미 없는 말이잖아. 틀린 말이 아니고 의미 없는 말. 진포월 그러면 의미가 틀렸다는 말이지만 진로스라는 것은 맞는데 의미 없는 말이 진로스니까. 내가 수행을 해. 육아적 수행을 해. 육아적 수행을 해서 내 정신 상태나 심리 상태나 사유가 무국이 태극의 경지에 도달을 했어. 그걸 중화라고 표현하죠. 개인적인 수행의 차원을 표현할 때는 중화. 이론적 형이상학적 체계를 갈 때 태극이 무국.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철학적으로 어떤 개념을 도상으로 표현한다. 어떤 행위사학적 원리를 도상으로 표현한다. 어떨까요? 그 표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림에도 추상화가 있잖아. 추상화를 그리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면 어떡해. 형체가 없는 걸 그리려면 어렵죠.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이 무국이 태극이요라고 동의하거나 합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다시 말하면 하도 그림이 낙서 그림이 태극도 그림이 선천도 그림이 북송시대에 그려져서 청나라가 끝날 때까지 합의하거나 동의하는데 수많은 난관이 있고 청나라 때까지 주위에 하도 낙서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존재했으며 그 논란이 중국이 왕조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 이게 원상이라니까. 불교분들께서 원상이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잖아. 어쨌든 얘가 자꾸 떨어졌어. 가운데다 하면 어쨌든 하도한 낙스의 도사는 그 역사가 북송시대 5대 말기 북송시대부터 시작해요. 한번 봅시다. 준비해봤어요. 좋아요. 송나라 시대 때 역 도상들 또는 도서를 그린 사람을 모두 다 진단이라는 사람으로 기억해요. 이 진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교사 안에서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도교사 안에서 진단이라는 사람은 내단 수련 체계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 확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과거 시험을 준비했는데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해요. 낙방을 하고 나서 입산해서 응거하면서 도사가 되죠. 도사가 되면서 마의도자를 만나죠. 한글로 써야겠다. 모르겠네. 마의도자를 만나서 마의도자 여러분 마의도자 잘 알죠? 관상 유명한 사람은 많이 담고 많이 그렇죠. 이 양반 마의도자로부터 역학을 배우죠. 역학을 배우고
마이도자와 진단이 쓴 게 정의역신법이잖아요. 정의역신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정 봤잖아. 내가 번역하고 정의역신법을 쓰죠. 그래서 중국 철학사에서 역학에서 탁월한 인물, 역학에서 탁월한 인물이자 황백술, 도교 불사약을 만들거나 내단 수련의 탁월한 도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진단이라는 사람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매월당 김시섭이라는 사람이 진단처럼 살고 싶었어요. 진단처럼 살고 싶었는데 조선에는 이 도교나 도사 전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고민해. 세조가 왕이 찬탈하고 그런 과정 보면서 이제 나는 이제 과거나 관리가 되는 것을 꿈을 접고 떠돌아다니면서 진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도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매월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선임이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이 매월당이 이 탕유서로 이게 써놨어요. 나는 진단처럼 살고 싶었다. 근데 조선에 도교나 도사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성리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 이 진단입니다. 진단으로부터 하도, 하락도 진단에서 나왔어요. 선천도도 진단에서 나왔어요. 태극도도 진단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다들 말해요. 이게 진단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화락은 유목으로 전수되었고요. 선천도는 소강절, 소옹으로 전수되었고 태극도는 주륜계로 되었어요. 주무수, 주륜계죠. 주륜계로 되었어요. 이렇게 기록한 게 북송 소강절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고 소강절보다 조금 어린 주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주진이 한상역전 한상역전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진단이라는 사람이 하도낙서를 그려서 유목에게 전수했고 선천도는 소홍에게 전수했고 태극도는 주령기한테 갔어요 라고 말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북송시대의 주희를 비롯해서 정의천, 정명도, 주희로 이어지는 이 리학의 계보, 리학이 도교에서 왔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학의 옹호자. 조작해. 얘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죠? 얘 틀렸어. 주진 네가 틀렸어. 근데 주진은 소강절보다 한 10살 정도 어려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동시대 사람. 근데 지금 후대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태극도는 아닌 것 같아. 진단은 본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최근에 연구들이 일본의 학자나 아까 말한 이신, 중국의 이신 같은 학자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 최근에 이 논리는 비판하죠. 이 논리를 비판하지만 나머지들은 아직도 비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태극도는 주령계가 그렸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도교 경전안에서 태극도가 나오는데 무국도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주령계 이후의 시기에 나온 책에서 그게 나온다라는 게 근거예요. 그러나 한나라 말기에 주역참동에 보면 태국도 비슷하게 그릴 수 있죠. 그건 제가 논문에 써서 하나 태국 음양 오행체계의 형성이라는 논문에서 내가 썼죠. 어쨌든 잘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진단에 대해서 좀 알아봐요. 진단이 왜 그런가? 서문만 남아있는데 이 서문에 용도서 서문에 하도낙스의 원류가 되는 도상들이 존재합니다. 하도낙스의 원류가 되는 동상들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하도낙스의 원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이 책에 이제 204쪽부터 진단 용도 서문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도 서문만 남았고 용도 본문은 사라졌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도낙스의 원형이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215쪽에 나오죠. 215쪽.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유목이나 소광절이나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죠. 유목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린 하도낙스는 선현들이 여러 세대 동안 전수한 그것을 내가 그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유목이라는 사람은 북송 중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북송 중기 시대의 인물이에요. 북송 중기 시대의 인물인데 진단이라는 사람은 5대 말 북송 초 그러니까 한 100 몇 년 정도 지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소광절은 소옹은 이 선천도를 누구에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소광절의 아들 소백온이 말해요. 우리 아버지의 선천도는 진단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소광절이죠. 소광절 아버지의 선천도 또는 진단으로부터 받았어요. 전해받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호는 이 주희가 자기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죠? 콧자를 어디 있어? 어디 갔니? 정호는 소광절의 선천도는 연원이 있다. 먼 시대로부터 연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무석이죠. 주령계. 주령계의 태극도인데 주령계는 장인어른이 도사죠. 주령계 장인어른이 도사예요. 그 다음에 주령계가 살았던 동네가 규봉, 종밀, 대해종고, 그러니까 송나라의 선불교를 승립한 종밀이나 이 사람들 규봉이 있는데 사천 규봉 지역에 가면 정말 산이 딱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삼각형처럼 생긴 산이 있어요. 그걸 규봉이라고 하고 그 규봉 주위에 종밀도 살았고 주령계도 살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교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령계 자체는 저걸 누구한테 받았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영향하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역도학이라는 것, 북송시대에 역도학이라는 게 탄생했고 그 역도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서 수에 대한 사유가 있었고 리를 중심에 놓는 사유가 나오면서 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수를 선택하고 그러한 배경으로 상수에서 수를 중심으로 한 사유가 나타나고 그 사유들이 점들로 표현되는 이 역사가 있고 이 역도학들은 모두 다 진단에서 기인한다라고 주진이 말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근거를 찾아보면 유목 스스로도 자기는 여러 세대 동안 전수한 것을 내가 표현했다. 소홍은 그 아들이 진단으로부터 받았다. 정호는 선천도는 여전히 있다. 주령계 태국도는 주령계가 그런 말 던지겠을 모르겠다. 로 정리하면 됩니다.